어제 미국장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요일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를 휴장을 했고 유럽장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장 초반부엔 좀 0.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후반부에 조금 밀려 올라가면서 0.96 괜찮게 끝났고요.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난리를 치고 있죠. 시장이 밀려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을 좀 보면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80달러를 깨진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우랄 산맥 석유 캡 씌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눈치 보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 것 같고 캡이 65달러에서 70달러 선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유가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80달러 아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가 계속 난리를 치고 있어서 중국 수요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가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밀려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반등한 이후에 일단은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이후에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방향은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윗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긴 한데 다시 방향을 윗방향으로 그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저점 터치를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진 않고 내려오다가 반등하긴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4% 언저리에서 SPT를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사면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가장 최적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직전에 있었던 4.25 정도까지는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패턴을 보면 요 부분을 그 부분 좀 얘기 드리면 이게 지금 여기 위에 뭉쳐져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연두색이 이게 S&P 500 지수인데 이 캔들 차트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1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6개월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5년, 분홍색이 빨간색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장기 국채 수익률이 먼저 아랫방향으로 추세를 잡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추세가 전체 추세가 이제 밑에 방향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캔들 차트는 꺾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기준금리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캔들 차트를 보면은 의미가 없고요. 6개월, 그보다 좀 길면 1년 국채사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체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향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국채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조정을 받고 머리를 두들겨 맞고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경제지표 때문에 경기수축 국민에 베팅하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그러면 주식은 조정받고 채권은 가격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은 이익을 내겠죠. 장기 채권은.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도 미국 경제가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장기 국채가 먼저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이제 단기 국채 수익률이 다음에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 시장도 계속 올라갔죠.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고도박질 쳤죠. 그럼 요 시기는 장기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도 이익을 내고 주식도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요 시나리오가 둘 다 이익을 내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채권만 이익이 나는 시나리오하고 주식은 깨지고 두 번째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이익을 내는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 요게 나스닥입니다. 여기 빨간 게 조정을 받고 요 조정 받으면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기준금리 조금씩 내려줬거든요.
내려주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과정 중에 기준금리를 내려주니까 주식시장이 마무리로 끝자락을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이 시기에 연준이 다시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떠받친다고 하는 이슈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때 국채 수익률이 다 내려왔으니까 양쪽에서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선호도도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후반에 광기도 같이 존재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형태로 이게 후반부 사이클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올라가는 이 과정 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멈춰 있고 조금씩 내려지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저금리 기조로 주식시장을 떠받친다는 얘기 때문에 다시 밀려 올라가는 이런 긍정 시나리오의 패턴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패턴대로 움직인다면 이 2019년도 요 시기에 움직였던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채권 투자자도 주식 투자자도 동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그 가능성이 절반은 안 된, 그러니까 반반 50%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산업생산이나 이런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2019년도 후반부에 내려갔던 시기보다 현재가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그때는 2019년도 18년도 때는 보시면 추세적으로 쭉 내려왔어요. 가동률, 여기에 파란 게 이거 파란 게 산업생산, 그 다음에 연두색이 그 출하거든요. 제조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도소매로, 그 다음에 이게 가동률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전체 다가 정점을 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산업 쪽에서. 여기 서비스업은 제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지표로는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쪽 산업생산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자금의 움직임 쪽으로 놓고 보면 이 파란색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 경색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는데 마진이 잘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 거, 예, 고동색, 요 색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은행에서 이게 지금 대기업과 중기업에 그 대출을 쥐어 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파란 거 이외에 여기 연두색, 요거는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관련된 것. 그런데 이 2018년도하고 요때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 시기에는 이 쥐어 짜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언저리에 쥐어 짜는 게, 이 언저리가 제로거든요. 이쪽입니다. 이거 지금 우측이거든요. 이게 제로라는 얘기가, 이게 뭐가 제로라는 얘기냐면 그 중립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그 대출 기준을 강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화하는 쪽하고 완화하는 쪽하고 반반씩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쪽이 상당히 이제 위쪽으로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요. 이 검은색이 지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 이때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2%대 정도에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얘가 8%대에서 7%로 내려와서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쪽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가 쉽겠느냐. 기준금리만 내려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열고 다시 경제를 돌리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지갑을 그렇게 쉽게 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게 2019년도 시기에 보시면 2018년도까지는 여기 제조업 PMI 지수가 60대까지 육박하면서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되면서 쭉 밑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까지 내려갔고, 그러니까 경기 수축으로 예측하는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가 50%, 50윗단에서 잘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이렇게 쭉 들려 올라갔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괜찮게 받쳐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업이 밑으로 쭉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도 초반 중반 때까지 이게 좀 내려왔다가 다시 밀려 올라가면서 경기를 들러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 경제에서 다른 것들은 안 좋아졌는데 주택 시장이 조금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제조나 이런 쪽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업 지수가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 4주 이동 평균선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거든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게 계속 내려오면서 바닥을 고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지금 이 고용 시장이. 여기 보면 조금만 더 당겨 볼까요?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가 아랫방향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약간씩 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4주 이동 평균선 파란색입니다. 얘가 여기 보면 바닥이 높아지고 있죠. 바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쉼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바닥이 여기고 여기에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직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 패턴이라면 이 실업률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연준에서 계속 지금 고용 지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고용 지표가 약간씩 후퇴되기를 원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나리오라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주식시장도 이익을 내고 채권시장에서도 투자로 이익을 내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시나리오는 못 갈 것 같아요. 이 물가 압력이 높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이 서비스업 지수 PMI 지수가 여기서 사이클이 내려왔다가 밀려 올라갔던 것처럼 2000년대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쭉 밀려 올라갔거든요. 이것처럼 얘가 밀어 올리기가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고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해고나 이런 상황이 터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주요 대기업들 중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양쪽 다 플러스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주식은 까먹고 채권은 플러스로 발생하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요번에 올라가는 요게 마지막 머리를 치고 내년 전반부에는 추세적으로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을 잡을 수 있는 최적 상황은 지난 게 맞는 것 같고 환율은 아직까지 바닥을 치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오고 있죠. 달러 인덱스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환율이 점점 싸진 상황에서 달러를 사고 나중에 다시 주식시장이 이제 내려갈 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 시기에 SPTL이나 TLT를 잡는 그런 형태의 패턴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이게 다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 지나서 내년도 초반부나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지만 최종 목표 금리는 4.5 아니 그러니까 5%를 넘는 뭐 5.5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얘가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주식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금은 정점을 치고 다시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윗방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를 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보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뭐 그룹 차원에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시장에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룹 차원에서 지금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거든요. 롯데건설이. 강원랜드 쪽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자금 경색은 계속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미국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그 하이드 채권이나 이런 쪽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은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 자금 경색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패턴입니다. 이 안전치하고 위험치하고 패턴이 바뀌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안전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하이힐드 채권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움직이는 패턴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10년 국채 수익률 추세적으로 내려오는데 얘가 내려오질 못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시장에 자금 경색이 생긴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자금 경색이 생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오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기 채권이 내려오는데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은 이게 내려오는 패턴이 약간 약하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데 얘가 옆으로 버티거나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못 내려온다면 자금 경색이 초입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은행에서 자금줄을 조이고 있긴 한데 여기 강력하게 조이고 있긴 한데 시장에서 아직 자금 경색이 자본시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기업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상황은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 나오는 거 하고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아래로 급락해야 될 이슈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슈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12월 14일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까지 나고 그 시기까지 계속 밀려 올라가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정점을 치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